이걸 뉴스로 다루기에는 조금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뉴스로 못 다루는데,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만능 세포라고. 제가 좀 파악을 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과학자분이. 오보카타 하루코라는 30살밖에 안 된 분인데, 약산성 용액에 담그면 신체 여러 조직으로 변하는 만능 세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변화하는 능력을 가진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만능 세포가 되는데, 이 만능 세포라는 게 피부나 근육 등의 다양한 세포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줄기세포 이런 거예요? 그런 건가 봐요. 예,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G에 넣어서 확인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과 기술을 다 뒤집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고, 그래서 이 뉴스에 보면은 사람의 세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어제 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그새 요걸 가지고 그대로 또 했어요. 사람 세포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를 원래 만들려면은 뭐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유전자를 뭐 세포 안에 주입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암 발생 위험이 높대요. 그리고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을 쓰니까 요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한.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대단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혹시 뭐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보다 더? 없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혹시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나? 무슨 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당연히 모르는데 그 여자분이 좀 되게 특이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나라 연구진이나 이런 거 발표할 때 느낌이랑 좀 되게 다르고, 그런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리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연구소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프로젝트를 딱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날 또 이제 입고 나온 옷이나 손에 반지나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걸 보고 계세요? 네. 비비안 웨스트우드 반지를 꼈는데 예쁘더라고요. 브랜드도 파악이 되시고. 그래서 막 그런 그 되게 이제 뭐랄까, 저도 정확히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참신하고 혁신적인 이런 발견인데, 이런 게 나오는 토양이라는 게, 연구적 토양이라는 게 좀 있긴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일본. 네, 일본 뭐 그 비슷한 거 가지고 아마 노벨상도 받은, 최근에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 이거 아니고 이제 줄기세포 관련. 맞아요. 그 야마나카 시냐 교토대학 교수가 2006년도에 그 IPS인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비슷한 건데 지금 새로 난 거 이거보다 훨씬 쉬운 방식이라고. 전 뭐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오늘 K2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K2 박사님이 일본에 또 계셨잖아요. 예, 그 한 몇 년 전에 가서 좀 있다 왔는데. 그죠. 근데 저도 이 기사 보고서는 내용이야, 저야 전공이야 이제 기계공학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런 연구 환경에 대한 거는 실은 그쪽에 이제 잠깐 몸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거의 박사 과정에 있는 정도의 학생이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그 실험 주제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뭐 실험을 하더라도 뭐 몇십 년씩 근무했던 그런 테크니션들이나 아니면 그 연구 책임자들이 그 한 사람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 이렇게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다는 거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젊은 뭐 하루코라는 여성분이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도 꼭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뭐 딴 데서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은 되게 무시당했거나 되게 뭐 약상선 용액에다가 담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뭐 뒤통수를 맞았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되게 뭐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것은 이렇게 아예 수면으로 떠오르기도 좀 힘들었을까요? 어떨까요? 네, 제가 모 연구소에 이제 선배가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 선배한테 들었던 좀 황당하면서 재미난 얘기가, 들어간 지 거의 1년 가까이 동안 실험실 열쇠를 못 받으셨대요. 군대 간 건가요? 무슨 테레비 못 키고.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재밌는 게, 연구하기 가장 좋은 나이 때 젊은 연구자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한테 뭘 시키냐면 과제 관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뒤로 빠져버리는 분위기. 뭐 그걸 일반화시키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선배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몇몇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 교수로 들어가면 오히려 보직 교수들 받는 교수들이 되게 젊은 교수들이 많거든요. 네. 오히려 좀 머리 하얗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이렇게 뭐 전가돼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연구 분야도 스포츠랑 비슷한 데가 있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반짝반짝 예,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서포트가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이 들리네요, 듣기에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과학 분야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전통이나 문화 같은 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군요. 기자회견 장면을 뉴스에서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예전에 왜 황우석 박사 했을 때 뒤에 이렇게 흰 가운 입고 연구자들 쭉 서 있을 때 표정 같은 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해도 저런 태도로 뭔가를 발표를 하고 중요한 발견을 하긴 사실 좀 되게 어려웠겠다. 건방지다는 소리 듣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바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이런 것도 저는 잘 모르죠.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네, 젊은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들을 제도도 중요하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좀 주변 문화가 그거를 이렇게 북돋워주는 그런 게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좀 나오고.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 뒤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있는데 축구만. 제일 많이 뒤진 게 과학 분야거든요. 우리 이런 거로 좀 이렇게 경쟁 붙여볼까요? 네, 좀 전국적으로 좀 국민들 상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 나빠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런 걸 만들까요? 일본과 우리 과학을 비교해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부분을 표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 이겨야 된다는 막 애국심을 호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마 그냥 좌절. 그러니까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몰라요, 우리는. 네. 전에도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 뉴스에는 일본의 과학 성과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야부사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말 나온 김에 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굉장히 작은 나라고 뭔가 그 동양에 좀 찌질한 무슨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고 사실 중국보다 작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도 잘 돼 있는 게 많은데 뭐 그 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냥 일본을 뭐 미워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우리가 잘해야 뭐든지 내부에서 이미 먼저 잘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뭐 경쟁을 해도 하는 거고.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고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뭔가 통일해요. 진짜 대박인데요. 대단한 한민족이에요. 미일 따위 뭐. 예, 뭐, 요 얘기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알맹이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막. 하여튼, 이거는 진짜 그 사람한테까지 되면 정말 대박인, 진짜로 대박인. 네. 어제 뭐, 살짝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조만간 막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쾌거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인간 복제 부분들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요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인간의 수준, 우리 인류의 수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험대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라면은 지금까지 1945년도 이후로 핵무기가 수만 발이 만들어졌는데 단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다. 요거 하나인데 서로 겁만 잔뜩 주고 예. 그거를 뭐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인간 정신을 잘 모르겠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데요. 70평 정도 되는 집을 20시간 만에 짓는데요. 예, 저 뉴스에 20분이라고 적혀있길래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 다시 딴 데 원문을 찾아봤더니 20시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인형 하나 만드는데도 8시간이 걸리는데 그 왜 지난번에 저희가 과학 같은 소리 안에 그 허재 씨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제대로 우리 저 K2 박사님께서 또 3D 프린터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뭐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분이죠. 그렇게 띄워주시면 할 말이 열 차폐체도 하시고 3D 프린터를 지금 직접 쓰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열심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 동영상을 좀 찾아서 봤었는데 네. 3D 프린터 방식이 그때 허재 선생님 오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그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중에 이 경우는 그 FDM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퓨즈드 디파지션 모델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쭉쭉 짜내가지고 쌓아 올려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지금 뭐 그 선택적인 레이저 그 소결 방식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폴리머 같은 이렇게 화합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경화시켜가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라고 보급되는 게 그런 형식인가요?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거는 현재는
저가로 나와 있는 거는 FDM 방식이에요. 튜브로 짜듯이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세우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 주로 플라스틱 재질이 쓰이는데 플라스틱 재질을 녹여서 짜내가면서 그러니까 글루건 혹시 아시나요? 네네. 글루건 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짜내잖아요. 근데 글루건을 이렇게 삼축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축에다가 매달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물건의 어떤 단면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쭉 짜내는 방식인데, 지금 집 짓는 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써야 되는 경우가 될 거고, 이제 그거 그 사이즈가 좀 커지고 안에 기술적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방식은 되게 유사한 거고.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재밌는 게 콘크리트만으로 집을 짓지 못하잖아요. 안에 뭐 창틀도 깨야 그렇죠. 되고 창문도 놔야 되는데 네. 로봇팔을 추가적으로 달아가지고 프린터에 예. 그렇죠. 프린터. 크레인만한 프린터겠죠. 네네네. 거기에 어떤 로봇팔이 붙어서 이제 그 영역을 지나갈 때는 창틀을 딱 붙여주더라고요. 자동으로 이렇게요. 예. 와. 근데 이제 나오는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보면은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은 실은 콘크리트를 붓거나 이럴 때도 어떤 균일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갈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되게 균일성을 유지를 하면서 뭔가 집을 지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정형화된 뭔가 모델을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20시간에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창틀 만들고 뭐 어쩌고 다 하는 거 합쳐서 20시간이면 대략 집이 만들어지는 예, 뭐 그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인형 같은 거 만들면은 막상 나오면은 막 되게 뭐 많이 붙어서 사포질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것도 기껏 나왔는데 집 전체에 막 보풀들 일러나가지고 예. 벽 전체를 사포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후가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은 그게 뭐 몇 달 걸리고 그렇죠.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집 예. 비슷한 무언가가 되어서 집이 되기까지 몇 달. 아무튼 뭐 모르겠지만 이게 된다는 것만도 예.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현이 된다는 거고. 근데 세상이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3D 프린터가 뭐 뭐든지 다 복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최근에 무슨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구글에서 계속 로봇 기술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업체들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AI 기능하고 로봇 기술이 합쳐지면 변호사 회계사가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까지 있었던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처리해서 이게 뭐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이제 법률 자문이나 회계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패킹이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 집을 짓거나 하는 일들이 전혀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물리력을 대신하던 게 이제는 AI와 결합이 되면서 정말 온갖 일들을 다 기계가 하면 이제 인간들은 이제 뭐 하고 역시 과학자가 살아남는 시대예요. 아 그럴까요? 혹시 과학자도 그 3D 프린터로 집 짓는 경우도 실은 원래 집 짓는 건설 산업이라는 게 원래는 되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런 3D 프린터로 대체되면은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네. 기계화되고 자동화돼 버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공사장에 나가셔서 거푸집에 뭐 부으시다가 뭐 하루 일과 마치시고 자식들 키우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많았을 텐데. 일용직 건설 노동자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노가다라고들 표현하는. 예. 그럼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다 배제돼야 되나?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지.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상당히 좀 진지한 느낌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많이 늦었어요. 말씀하시는 네 감사합니다. 강의하셔도 되겠어. 서당께 그러게요. 1년에 1년 거의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정말 처음에 제가 이제 살짝 파토님이랑 캐릭터가 겹칠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발성 지역에 일단 지금 당장이라도 그 가설 주택을 만들거나 저개발 국가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일상화되면은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뭐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명과 기술들은 오늘도 2014년 벽도에도 개발되고 있고 요것들이 어떻게 쓰일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들은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죠 뭐. 예. 시험대 인류는 계속 오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기술이 개발되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네, 항상 새로운 기술 나올 네. 때마다 뭔가 경계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크게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한은 항상 네. 발전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게 무슨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없어지고 중단되고 막히고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수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주변까지 신경을 쓰면서 수용을 해가지고 다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과학 뉴스 첫 번째 뉴스. 먼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보이저 1, 2호의 관측 자료가 음악으로 태어났다. 양성자 수를 악보로 바꿔 피아노와 현악기를 사용해 만든 이 클래식 음악은 우주의 화음을 전해주는 장엄한 기록으로 될 것이다. 두 번째 뉴스. 미국의 항공우주국이 고발을 당했다. 고발자인 론 조셉에 따르면 이 항공우주국은 화성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숨기고 그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 놈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가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만들어진 음악인고 하니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K 박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 뭐 뉴스 보고 하는데 그 보이저호가 지금도 계속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태양계를 넘어갔나요? 예, 태양계를 넘어갔다고 예. 넘어갔다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자료를 음악으로 변환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들으신 음악이 그 음악이랍니다. 자료를 예. 이 보니까는 양성자 개수를 세면서 가고 있다고. 예, 매번마다 양성자 개수를 계속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예,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일 때마다 들어오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을 때마다 들어오는 개수를 음표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개수가 몇 개면은 음표 도, 뭐 개수가 많아지면은 높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음표가 32만 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매 회가 하나의 음표가 되니까. 우주에는 양성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는 건가요?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로그 단위로 세는 거죠. 한두 개의 차이로 하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예. 근데 이 양성자 숫자를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양계를 벗어났다라고 확인을 하는 게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입자가 이제 없어지고 우주에 있는 입자들이 이제 많아졌다. 그런 기준으로 태양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세면서 그런 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개수의 변화 같은 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도 좀 뉴스에 좀 나오고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저기 인터뷰 보니까는 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님 나오셨더라고요. 네. 저도 안면이 있는. 제가 뉴스를 딱 보고 있는데 그분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텔레비 나왔다고요? 아니요. 그 뭐 제가 달력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고맙다고 깜짝 놀랐어요. 네, 황정아 박사님은 대단한 분인데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여기 한번 모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호의 멜로디는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2호의 멜로디는 스트링으로 연주를 했대요. 현악기로. 그래서 듀엣으로 완성을 했는데 얘네가 둘이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다고 해요. 수백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두 보이저가 쓰는 양성자들의 수를 엮어가지고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음악 만들면 다른 것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천문학에서 많이 하는 게 별을 굉장히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찍어서 밝기를 측정하는 그런 거를 하니까 그 밝기에 따라서 음표를 또 배치를 하면은 그것도 음악이 될 것 같고. 그 유행하면 이거 좀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쟤네들 음악만 하고 앉아있냐? 그 음악하는 사람이겠죠. 음악하고 앉아있네.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었잖아요.
왜 지난번에 저희 확인은 했어요. 송년 파티에서 저희가. 연주도 네, 그랬는데 네. 제가 망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망쳤는지.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무대에 섰던 친구가 문자 보내 답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선배는 음악인이 아니에요. 이런 거군요. 네, 보면은 이거를 황정아 박사님 말에 따르면 32만 번의 측정 값이 0에서 10의 5제곱 범위에 있는데 네. 0은 낮은 도, 10의 4제곱은 높은 도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었대요. 그 낮은 도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C0부터 따져가지고 이제 쫙 따지는데 C0, C4 보통 C4를 가온다라고 그러죠. 중앙, 가장 중앙에 있는 C거든요. 피아노 보면 한가운데 있는 도 있어요. 케이트 박사님 사모님이 피아노 전공이시죠. 전화 연결해볼까? 제가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게 불협화음이 아니고 상당히 정리된 음악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마 그걸 좀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음들을 배치하는 것을 어떤 로직으로 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좀 다시 좀 들어봐야겠지만은 반음들을 쓰지 않고 장음계만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이게 섞여도 이게 이제 소위 다이오토닉 음들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론에.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쓰면 이걸 어떻게 섞어도 네, 피아노에서 아무렇게나 쳐도 그냥 음악 이상한 소리는 안 나거든요. 네. 그런 무슨 뭔가를 딱 이건 아니더라도 적용을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음을 대입했냐에 따라서 이제 음악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완전 잡음같이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이제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그리고 그것도 궁금한데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나간 보이저가 뭐를 어떻게 보내줘요? 우리한테? 전파를 보내는 거죠. 아, 전파를. 네. 아. 저 뭐 어떻게 편지로 보낼 줄 알았어요? 네, 네. 어디 새에 묶어서 보내는 줄 알았어. 전서고. 네, 전파를 지구를 향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핵연료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연료가 떨어지면은 핵연료를 못 받는 거죠. 좀 생뚱맞은 소리긴 한데 양성자 수 가지고 음악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조사하던 것 중에 DNA 뮤직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 서열이라든가 아니면 단백질 뭐 구조가 또 특성이 있대요. 저도 뭐 생명공학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거에 맞게 음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약간 만드신 분들이 뭐 그래서 단백질 음악이라면은 뭐 좋은 단백질과 나쁜 단백질로 나눠서 음을 갖다가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쁜 소리 나게 만들었다고 그러고 뭐 DNA도 뭐 연기 서열 갖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 같고 그 우주 배경 복사 음악도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도 이제 온도가 높고 낮은 부분에 크기가 있거든요. 각 크기에 따라서 또 음을 배치해 가지고 그걸로 음을 만들 수도 있고. 굉장한 아이디어는 아니었네요. 그러게요. 뭐 다 비슷한 거 하고 있었고. 사실은 저는 이거를 뉴스로 하자고 했는데 옆에 이분이 이거 재미없다고 의미도 없고 뭐냐 맞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77년인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지금까지 항상 듣던 이름이잖아요. 그때쯤 출발을 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고 파이오니어도 그렇고 뭘 붙여서 보냈고 뭐를 넣어서 보냈고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세월이 지금 한 4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기다린 거거든요. 소년중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러기까지. 근데 이제 태양계를 겨우 벗어났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 속도로 다른 별까지 가려면 한 6, 7만 년 가요. 6, 7만 년. 지금 또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심지어 수십만 년을 가야지 다른 어디를 부딪히지 않을까. 여기에는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적어도 그 전에 수십만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현재 그 세티 프로젝트라고 그 외계 지적 생명체가 쏠 거라고 생각되는 전파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르면 1930년이 2030년이요? 아, 이제 100년 전에 알았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사가. 그 과학 같은 소리 한 해의 첫 해, 그 이명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0년이면은 전파를 잡을 거다. 아마도 전파를 잡지 않을까. 그 양반들 50년 동안 지금 40년 동안 허탕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장비 수준이나 장비의 개수나 그런 게 크게 차이가 나죠. 2030년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닌데요. 15년 정도만 기다리면. 그러니까 2030년으로 보는 이유가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뭔가 잡혀야 된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잡히면 문제가 있다. 뭔가 우주에 진짜 지적 생명체가 드물 거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발견되는 날 우리 또 뭐 해야죠.
우리 저 화성에서 생명체 발견을 하면 나사 가기로 했으니까. 나사 그때는 앞에. 그때는 달까지 가는 걸 한번. 아, 우리요? 2030년도 비싸지 않을까요, 그때도? 아,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이 존재하고 외계의 전파를 잡는 것과 인류가 잡는 것과 우리가 달에 가는 건 전혀 다른 거죠. 달에 가려면 또 힘들잖아. 몸 아프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중력도 견뎌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막.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 못 돌아오는 얘기는 또 오늘 이따가 네. 케이트 박사님이 말미에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게 될 텐데 웃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든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번 이제 보이죠. 아직도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이런 걸 했구나 그러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저기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트랙 영화 1편 그 70년대 말에 나왔죠. 극장판 영화 1편에 보이저가 등장을 해요. 이거 저긴데 완전 스포일러인데 대반전이거든요. 이게 그 부분이. 네, 보이저가 멀리 갔다가 기계가 만들어 놓은 문명, 로봇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문명을 만나서 보이저가 개조가 돼요. 걔네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원시적인 생명체가 온 거잖아요. 걔네 입장에서. 개조를 해가지고 얘가 의식을 가지게 돼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데 엄청난 괴물이 떠서 오는 거예요. 나쁜 놈은 아니지만 정말 뭐 거대한 존재가 오만 기계를 다 빨아들이고 막 붙어가지고 멋있다. 고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고향을 찾아서 아무 나쁜 생각도 없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자체가 위험해진 거예요. 동력이 너무너무 강하고 막 엄청난 물건이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보이저였다는 게 영화 막판에 밝혀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스포일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스타트랙 1편 영화 안 보실 거잖아. 70년대 만들고 액션도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찾기도 힘들고.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스타트랙이란 건 이런 식의 영화죠. 스타워즈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네. 막판에 보면은 이 거대한 구름 같은 그 구조물이 있고 거기에 뭐 수백 킬로를 들어가서 가운데서 보이저를 찾아내요. 얹혀져 있는 거를. 멋있다. 몇백 년 뒤에 돌아온 거죠. 그런 SF가 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이런 게 진짜 SF죠. 네, 진짜 SF. 그러니까 보이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얘네들도. 자, 요거 말고 이제 딴 얘기. 네. 두 번째 뉴스. 나사가 소송을 당했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것도 사실 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네.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또 이분의 어떤 저 주장을 또 제가 대변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화성 외계 생명체 의심 물체를 자세히 조사하라는 직무집행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네. 어떤 분이 고발을 했어요. 나사를. 예. 근데 이분이 원래는 저기 그 신경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이랍니다. 근데 자칭 우주생물학자이기도 한데 론 조셉이라는 사람인데 큐리오시티에 좀 가 있잖아요. 가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무슨 뭐 생명체 비슷한 걸 발견했다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이건 오퍼튜니티. 여기 왜 큐리오시티라고 돼 있어요? 그 선발 쓴 거잖아요. 내가 쓴 거 아니야 이거. 그대로 저기 기사에서 긁은 아, 거예요.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이 기자를 탓하세요. 제가 이름은 나중에 따로. 예, 오퍼튜니티가 돌아다니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오퍼튜니티 지금도 있나요 거기? 네, 아직도 돌아다니고 걔는 있어요. 걔대로 돌아다니고 네,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네, 오퍼튜니티가 지난 17일 뭐 12일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K 박사님 사진 보셨어요? 네네. 그 의심이 갈 만도 한 게 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진 2개를 찍은 건데 10일 간격으로 네. 하나에는 뭐가 있고 네. 하나에는 없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분은 이게 그 생명체가 무슨 곰팡이, 네, 곰팡이, 버섯 같은. 네. 네. 요런 게 거기서 자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K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네. 그 뭐 나사의 공식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없었던 게 생긴 거는 네. 무슨 바람 때문에 돌이 굴러왔을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한 거죠. 뭐 모르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에서 이제 한 가지 안으로 된 게 아마 뭐 오퍼튜니티 바퀴에 튕긴 돌이 날아가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 정도로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뭔지 모르겠다가 답이군요. 네, 뭔지 모르겠다고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가서 확인을 좀 해라. 네.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라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분은 한편 되게 좀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양반은 이 돌은 생물학적 유기물로 추정되며 버섯과 같은 균류를 닮은 합성 유기체로서 이끼와 청록색 세균군을 구성한다. 지구에서는 이를 아포테시움 반상자낭반으로 부른다고 주장해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예요. 사진 하나 보고 그거 다 알아내는 거. 네, 그러게요. 근데 뭐 가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자세히.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나사에서도. 근데 왜 안 하고 있어? 그 오퍼튜니티가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는 게 그 정도 기능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로 돌아가려면 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뭐 찾아가지고 막 돈인데 그게 다 가지고 그 오면. 오퍼튜니티가 정확하게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큐리오스티오 같은 경우는 1초에 거의 1cm? 빠른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달팽이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큐리오스티오가. 큐리오시티는 꽤 크잖아요, 그래도. 예. 그런데도 근데 화성으로 뭔가 조정을 하려면 일단 신호를 하나 보내죠. 네. 가는데 이제 몇 분 걸려요. 몇십 분 걸리고 이제 받으면은 거기서 잘 받았다라는 답을 보내요. 네. 오는 또 몇십 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이동해라. 몇십 분 걸려서 가서 이동하고 이동했다. 또 신호 보내면은 오는 또 몇십 분 걸리고 그런 식으로 이동을 움직이기 때문에 큐리오시티를 고정하는 네. 분은 하루 종일 페이스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내놓고 페이스북 하고 네. 게임하고. 아, 연락 안 와.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신호를 보내고 받기까지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다운로드 시켜놓고 딴짓하듯이. 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근데 이분은 이 조셉이란 분은 굉장히 확신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런 사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제가 이런 책도 썼으니까. 네.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 네. 네. 제목이 아마 바뀌어서 개정 증보판으로 상반기 내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과학적인 얘기도 좀 박스로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설명이 가능해요, 실제로. 네. 예, 뭐 자연 현상이거나 네. 뭐 또 화성에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네. 그래서 어디 있던 게 뭐 굴러와서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은 이분은 저 이상으로 화성에서 뭔가 찾기를 또 바라시는 분이겠죠. 네. 그 파투님 못지않은 화성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신감. 보면은 재밌는 게 엉터리 과학자 뭐 괴짜학자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하다 하나 맞으면 그렇죠. 터지면 네. 뭐 제일 대단한 발견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 하다가는 이제 매장당하죠. 이제 네. 학계에서. 예,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고 법원에 뭐 소송까지 제기하는 게 가능한 문화가 또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아이템 하나를 잘 잡아서 유명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어쨌든 간에. 네. 예. 미국에서 특히 이런 분들이 가는 패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사가 어마어마한 음모를 숨기고 있다는 강연회를 열고 그렇죠. 책을 팔고. 네. 미국 같은 데는 책만 하나 잘 써서 맞아요. 그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도서관에서만 사줘도 뭐 몇만 건씩 금방 나가니까. 화성 관련돼서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신 유명한 분이 계세요. 리처드 호글랜드라고. 이분은 그 박사가 아니고 이제 정식 학자는 아닌데 오래됐죠. 뭐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이걸 계속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아마 무슨 그 과학관 큐레이터 같은 거를 젊어서부터 어떻게 하다가 나사의 약간 어드바이저 비슷하게 좀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70년대 바이킹 이제 인면함 사진 찍어온 거. 그 얼굴 비슷한 사진 있잖아요. 유명한 사진. 여러분 인면함이라고 인터넷에서 화성 인면함 찍으면 다 나옵니다. 네. Face on Mars라고도 나오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뭐 투나잇 쇼에도 출연을 하고 그리고 책 쓰고 강연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바닥에서 이 바닥이라는 건 제 바닥을 말하죠. 이 화성 연구 바닥에서 아주 그 대부가 되신 분인데 리처드 호글랜드가. 근데 이분이 90년대 말에 이제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이런 거 가면서 해상도가 훨씬 높은 사진들을 찍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이 사진들을 보니까는 우리가 옛날에 바이킹 때 찍었던 사람 얼굴이나 뭐 피라미드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자연물 같거든요. 물론 이분은 아직도 그게 얼굴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새 뭔가 조작을 해서 새로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뭐 풍화작용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 사진을 보고 그래도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저는 안 보여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저는 안 보이는데 이분은 계속 보인다고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여태까지 그걸로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까 아니 뭐 먹거리도 만들고 그런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까 여기 오다가 이제 K 박사님이랑 살짝 했던 얘기인데 얼마 전에 뭐 EBS 다큐멘터리 보다가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 건가? 아, 예. 이제 거기에 나왔던 것도 이제 왜라고 묻지 않는 사회. 네.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왜냐고 자꾸 물어서 이제 튀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인면함을 받건 이런 사진의 차이를 발견했건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왜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가 혹시 다칠까봐.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네, 혹시 따댈까봐 뭐 이렇게 얘기 못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내가 이런 주장을 했다가 혹시 관련되는 사람이 또 자기 귀찮게 해가지고 피해를 봐서 또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또 그런 또 그런 게 있네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과학자들은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고 비웃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는 설사 얼마나 황당하다 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라는 관점으로.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걸 아니라고 우기면서 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렇죠. 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하고 제기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권장하죠. 그래서 이제 제 그 외계문명과 인류의 비밀이 그렇죠. 그게 한국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지는 그건 아닌가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요. 그 말씀이. 예. 그러니까 보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기보다 사실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런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책을 내고 제가 2년, 3년이 지난 후 이러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주변에 참 오픈 마인드된 과학자분들도 많으신 거고. 또 이런 얘기라도 전 우스갯거리 같이 이렇게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학자가 아닌 저는 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이 사람은 하지만은 과학자분들은 이 풍토가 더 중요하다. 저런 얘기의 황당함보다 이런 풍토를 가지는 게 더 의미 있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게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뭔가 좀 발견을 해서 다들 아마 바라고 있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나사 앞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는 잔디밭에 앉아서 혹시 나사랑 연결됐어요? 우리 들어갈 수도 있게 될까요? 견학 이런 거요? 뭐 안 될 건 없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앞에만 앉아 사진만 찍고 맨 그렇잖아요. 뭐 비지터 센터 이런데. 거기는 아니잖아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한국의 과학 전도사로서 한국을 대표하고 가는 건데. 언제?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두 다리 건너면 저 오바마도 아는데.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 팟캐스트의 메인 코너 뉴턴의 발가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턴의 발가락. 오늘은 오랜만에 정통 천문, 오랜만이 아니죠. 지난번에 초신성. 계속 이거는 천문학으로 계속. 예, 저희가 저희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다 천문학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천문학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관점을 바꿔서 초신성은 아주 멀리 있는 우리와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어떤 느낌이라면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즉 우리 은하가 되는 거죠. 이상한 천체들을 얘기하다가 우리 이상한 천체들도 다 우리 은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니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라고 하지만 뭐 엄청나게 큰 거고. 한편 우리가 은하계가 뭐 은하 이런 게 1000억 개씩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은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짚어가자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K 박사님께서 아마 많은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빨을 좀. 이게 사실은 제 전공하고 제일 가까운 분야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정확하게 전공이 뭐세요? 정확하게 전공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구상성단에 대한 연구가 구상성단 제 주 전공이죠. 흥미로운 지역이죠. 정말로 안다고 이렇게 말하면 모르면서 말하는 것 같지만요. 정말로 좀 알아요. 아마 이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상성단이라고. 자, 그럼 어떤 얘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름. 이름. 우리 은하잖아요. 네, 우리 은하고 그 영어로는 뭐 밀키웨이. 그죠. 은하수. 은하수. 우리 말로 은하수라고 하는데 아마 그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죠? 제가 잘 몰라요, 신화를. 파토님이 난 당연히 아실 줄 알고. 저는 신화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거 좀 시시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랑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 환타지 싫어해요. 그리고 그 반지의 제왕만 인정하고 아니 근데 이제 별자리나 뭐 이런 거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천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스 신화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건데 대부분 저는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밀키웨이는 무슨 우유 같잖아요. 우유에 그게 이제 헤라라는 여신, 그 제우스의 부인 헤라 여신의 젖이거든요. 그분의 그 모유가 흘러서 이렇게. 그게 이제 그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우스의 아들인데 헤라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이름은 비슷한데. 헤라, 그렇죠. 헤라가 분명히 제우스의
와이프인데 네. 예, 제우스의 아들인데 헤라의 아들은 아니고 네. 뭐 그런 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스 진화에는. 그렇겠죠. 뭐 네. 그 주신인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 제우스가 헤라클레스한테 그 영생의 힘을 주려고 헤라가 잠든 사이에 헤라의 젖을 물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몰래 이제 빨아먹고 있는데 헤라가 깨서 깨지 당연히 그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바본가? 네, 뿌리치니까 그 헤라클레스가 워낙 장사잖아요. 네. 빨던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이제 젖이 빠져나와서 네, 퍼져서 이제 하늘에 퍼졌다. 그래서 그래서 밀키웨이다. 밀케이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헤라클레스 어떻게 되죠? 죽나요? 뭐 예, 모험을 뭐 열몇 개 그렇죠. 열몇 개 하고. 예, 예. 뭐 예쁜 여자랑 결혼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헤라클레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생은 직살이 했는데 그렇게 끝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힘 좋고 막 신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헤라- 교훈. 헤라가 계속 괴롭혔어요. 헤라클레스를. 네, 네. 은하가 영어로 또 갤럭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원이 그 갈락티코스가 그리스어로 우유라는 뜻이에요. 아, 갈락토스. 네, 예. 그 지금도 남아 있는 말이죠. 유당 그런 쪽으로. 그렇죠. 쓰는, 네. 예. 그렇군요. 이 갤럭시가 그거였구나. 우유라는 뜻이죠. 네. 이게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우유로 본 모양인데 네, 네. 우리는 우유로 본 건 아니고 네, 우리말로는 미리네라고 하거든요. 미리네. 네, 미리네가 미르가 그 용이에요. 용. 용. 무슨 우리말로 용이고 내는 뭐 내는 강인가? 냇물. 냇물. 네, 그래서 용이 사는 냇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쪽이었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어쨌든 액체로 본 거죠. 네, 액체로. 네. 그렇게 우리가 은하수를 보기가 참 힘든데요. 좀 도시에서는 네. 보여도 뭔지 뭐 구름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데 시골 가서 날씨 좋을 때나 또 외국에 가면은 잘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좀 무슨 구름 같고 물 같고 좀 그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네, 거의 강처럼 동서양이나 다 뭐 강처럼 생각을 한 거죠. 네. 은하도 은이 은색 그 금은의 은이고 하는 하는 물하군요. 물하고 예 그렇죠. 거기다 수는 그냥 우리가 또 붙이는 네, 건가요? 네. 아. 은빛 물이라는 뜻이죠 또 한자로는. 결국은 다 물로 생각을 했다. 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하지만은 이게 물이 아닌데 그 물이 아니라는 게 처음 밝힌 게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오. 예. 1610년에 그 망원경을 갈릴레오가 만들어서 은하수를 보니까 이게 다 별이더라는 거죠. 별이더라. 300년 전, 400년 전 얘긴데. 400년 전이죠. 그죠? 예. 그때까지 한 5,000년 이상 예. 인류는 이게 물인 줄 알고. 예, 그냥 우연 구름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때부터 아 이게 별들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가끔씩 궁금했던 게 이게 이렇게 흐름같이 보이는데 네. 우리도 그 속에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뭘까?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거대한 은하 안에 있는데 그 지역만 그렇게 뭐가 잔뜩 보이는 걸까? 네. 뭐 이런 의문들을 또 갖게 되잖아요. 네. 물론 저는 지금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직접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예, 그것은 네. 그 은하가 또 원반 같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주변들 그 중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밀도가 높은 그 원반 지역이 굵게 네. 강처럼 보이는 네.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가 납작하게 생겼는데 그 납작한 면 안에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납작한 것보다 공중에 떠 있다면은 내려다 보면 이제 그 팽팽한 게 보일 텐데 네. 납작한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보면은 쭉 모여 있는 거죠. 밀도가 높은 쪽이 이렇게 예. 보이는 거고. 예. 반대로 은하수가 없는 쪽을 본다는 거는 그쪽은 없는 이제 쪽은 납작한 쪽이 아니라 그 위 수직 쪽 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은하의 저 별이 많은 지역이 아닌 예. 그러니까 레코드판으로 보면은 레코드판의 가운데 쪽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은하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예. 은하수가 레코드판에서 하늘 쪽으로 보면 예. 거기는 별게 많지 그냥, 않으니까 예,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성기게 보인다. 예. 예, 이런 거죠. 예. 맞췄어요. 와. 이 정도는 내가 알지. 그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그 모든 별은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에요. 네. 예. 아, 모든 별이요? 예, 모든 모든 별. 그러니까 아닌 게 그 안드로메다 은하 딱 하나 있는데 은하가 덩어리로 보이는 네, 거죠. 그거는 별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별로 보이는 건 전부 100%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고 그것도 우리 은하 안에 중에서도 그 태양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별들만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우리가 아는 우주라는 게 결국은 맨눈으로 보거나 네. 뭐 그런 거는 그게 다인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이제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랬죠. 네. 그 옛날이라는 게 뭘까 뭐 100여 년 전까지도 400년 전이 이제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까지만 우주라고 생각한 거고 예. 망원경으로 보면서 조금 더 멀리 봤지만 그나마도 우리 은하만 본 거고 다른데 은하가 또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게 100몇십 년밖에 안 그거는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된 그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고 아무튼 밀키웨이는 이렇게 좀 로맨틱한 뭐 로맨틱한지 모르겠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뭐, 예, 그 뭐.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막장 드라마죠. 그렇죠. 그러게요. 그런 복잡한 가정사와 예. 그 애가 튕겨 나갔는데 뭐 젖이 이렇게 막 뿜어져 나간 예, 그런. 뿜어져 나온 이런 식의 네. 19금스러운 그런 장면들인데 그래서 갤럭시 우리 은하 우리는 이 은하 우리 은하 속의 별만 보고 있다. 네. 우리가 어쩌다 보는 외부 은하의 천체는 아예 은하계 덩어리인 안드로메다를 볼 수 맨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네. 안드로메다 은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덩어리로 그냥 보는 예, 거니까 덩어리로 보니까 그 별로 속에 안 별이 보이고. 안 보이는 거죠. 예. 마젤란 은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 예, 근데 남반구로 가면 마젤란 은하가 이제 또 그거는 보이는데 이제 외부 조그만 네. 은하인데 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의 새끼 은하라고 보면 돼요. 예. 딸린 은하. 아마 나중에 또 한번 예, 언급을 외부 은하라고 할 수가 없는 은하죠. 예. 우리 은하를 아마 회전하고 있는 예, 예. 우리 은하로 끌려 들어오고 있는 은하예요. 자, 그럼 이 은하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은하가 이제 스타트랙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나오거든요, 얘기가. 네. 끝에서 끝까지 10만 광년이다. 네, 네. 그 정도 크기로 알고 있는데 네. 요거 좀 자세히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운반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이제 나선 모양으로 소용돌이처럼 생겼는데 우리 은하의 모양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그냥 생겼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 은하와 우주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첫 시간에 옛날에는 뭐 은하 사진 같은 거 요즘만큼 잘 못 봤으니까 네. 안드로메다 은하 사진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셔서 학생들한테 이게 뭐냐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한 사람만 정확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따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한 년도에 그한 친구한테 딱 이제 골라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은하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예, 친구들이 걔네 은하 맞을 거라고. 걔네 은하. 예. 그 친구가 이름이 그 용진이라는 친구인데 네. 별명이 용가리였거든요. 예, 우주에서 그때부터 온 용가리. 안드로메다에서 온 용가리가. 그러게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안드로메다 같은 건 오히려 따로 그렇게 네. 이름을 붙이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우리 은하 우리 네, 은하 우리 하더라고요. 은하가 그냥 거의 공식적인 이름이죠. 웃긴 게 우리가 이 속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그림을 우리는 보기 힘들고 네, 안드로메다는 네, 그렇죠.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기냐고 얘기할 때 안드로메다를 네, 안드로메다 보여준다. 은하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대략 10만 광년. 10만 광년이다. 네. 빛으로 10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랙에서도 이게 은하계 전체를 아직도 24세기인데도 전부 이렇게 막 편하게 못 돌아다니거든요. 네. 얘는 물론 광속을 돌파해서 다니지만은 네. 너무 몇십 년씩 뭐 몇십 년도 엄청나게 뭐 빨리 가는 거긴 하지만은 실제로 끝에서 끝까지 한 70년 걸린다고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이 정도만 돼도 현실에서 어떻게 여행 다니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 정도로 묘사가 되는데 여기 또 뭐 두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두께가 대략 1000광년 정도. 천광년. 네, 두께는 굉장히 얇은 편이죠. 아, 크기에 비하면. 그렇군요. 네. 그럼 아, 10만에 진짜 1000이니까 네, 아주 납작한. 아주 납작한. 납작하게 생긴 거죠. 그 중간은 좀 막 크잖아요. 가운데. 그 중간 가운데 부분이 있고. 예, 네. 그 옆엔 얇아지고 예, 그런 얇아지고. 거죠. 그 얘가 이렇게 얇아지는 거는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중심부가 만들어졌고 회전을 하면서 나선 발 예. 같은 게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데 네. 은하 원반. 예, 그게 만들어졌죠. 우리 저기 호떡 같은 거, 호떡은 회전하지 않지만 물론 호떡 같은 거 동그랗게 피자 만- 만들 피자. 때. 아, 피자 도우. 네, 피자 도우 만들 그거 때. 돌릴 때. 네, 돌리면은 납작해지듯이. 피자 얘기하면 지금 호떡이야 호떡은. 이렇게 호떡은 철판에 눌러가지고 호떡은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돌지도 않고. 딱 그게 이렇게 돌면서 퍼지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이제 중심부의 동그란 부분에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찍 생겼을 네, 테니까. 그래서 그 원반 쪽에는 젊은 별들이 네. 새로 생긴 별들이 많이 있고 태양은 상대적으로 젊은 별이기 때문에 음. 예, 그 낯선 원반 안에 있는 거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같은 은하 속에 우리 은하 속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저쪽 끝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뭐 은하 중심에서 한 3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쪽 끝에 반대쪽 끝을 보면 그럼 뭐 한 7만 광년 떨어져 있다 쳤을 때 네. 우린 7만 년 전에 네, 은하 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은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시간대가 다 분열되어 있는 그렇죠. 예. 네. 한편 우리 안드로메다 보듯이 이 은하 전체의 한 시대를 보려면 아예 멀리 떨어져서 네.
봐야지 그게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 내부에 있는 입장에서 이거 뭐 참 좀 묘한 기분이 드는데. 근데 진짜 사실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더라도 우리 이쪽 끝에 있는 별, 또 저쪽 은하의 저쪽 끝 보는데 그 두 별의 나이 차이는 대략 10만 년 되는 거죠. 그렇겠네. 그것도 예. 그렇겠죠. 예. 참 우주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런 묘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방금 지식을 과시했지만 예. 은하 중심에서 한 3만 년 정도. 3만 광년 정도. 3만 떨어져 광년. 있고. 예. 이게 지금 좀 변두리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에? 그냥 적당한 뭐 중소도시 정도, 중소지방 정도에 있는. 그렇군요. 이 정도로 크다. 근데 우주의 전체 크기에서 보면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은하가 1000억 개, 1000억 개. 있으니까 또. 그 사이에 그리고 빈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우리 SF 같은 데 보면은 막 표류하잖아요. 가다가 로켓을 타고 가다 표류하면은 무슨 행성에 도착을 해요. 네. 정신을 차려보면 행성 표면에 떨어져 있네. 근데 이럴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무하죠.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요. 네, 완전 제로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디론가 그냥 흘러가다가 아마 우주가 열사망으로 끝날 때까지 흘러가는 거지. 지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요. 지구에서는 바다에서 표류하면은 어딘가 죽든 살던 어딘가 해안가에 막 이렇게 떠밀려서 정신 차리고 그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영화에서 맨날 그런 거 살은 채로 대부분. 그렇죠. 그냥 표류하고 있는데 배가 지나가다가 볼 확률은 그나마 높은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막 며칠씩 정신 못 차리고 깨보니까 모래사장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막 일어나잖아요. 막 죽지도 않고 그런 식인데 우주에서는 그나마 이럴 가능성도 전혀 제로에 가까워. 전혀 제로죠. 우연히 걸린 게 중력이 약한 행성이라는 건 말도 안 되네. 예, 별로 안 걸리더라고. 그렇게 블랙홀이나 훨씬 뭐. 중력이 큰데 별이. 아 진짜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만약에 뭐 표류하다가 끌려 들어갔다면 어딘가 별로 끌려 들어가야지. 예. 그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긴 그 하겠지만. 가능성도 제로인데 행성에 떨어질 큰일 말이에요. 가능성은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죠. 참 로맨틱한 얘기일 뿐이죠. 결국 지어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본 영화가 뭐였죠? 그래비티. 그 양반 그 막 가잖아요. 날려가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영원히 그냥 그렇게 가겠어요? 거의?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뭐 금방 죽는데 뭐 싫을 것 같아요. 은하와 은하가 충돌을 해도 별끼리는 절대 충돌을 하지 않아요. 아, 절대요. 네. 너무 멀기 때문에. 네. 나 우리 뭐 안드로메다랑 충돌하는 얘기 있는데 예, 그렇죠? 수십억 년 후에 안드로메다랑 충돌을 하는데 별과 별이 충돌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없다. 너무너무 성긴. 중심부로끼리로 가면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블랙홀 두 개는 합쳐질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별들끼리는 절대로 안 부딪혀요. 은하끼리는 충돌을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은하들 사이의 거리하고 은하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은하 크기는 대략 지름 10만 광년이고 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가 250만 광년 정도 되니까 25배 정도. 그거밖에 안 되네. 예, 예. 그 정도면 지름이 뭐. 25배 정도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 게다가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예, 예.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은하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진 좀 많이 네, 봤어요. 사진들 보면은 충돌을 현재 하고 있는 은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게 넓은 것 같아도 또 그런 일도 네. 벌어지고. 그런데 이제 별의 지름하고 별 사이의 거리하고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데 공중에다 원자 두 개를 집어가지고 수원자 두 개를 집어서 네. 공중에 휙 던졌는데 이게 두 개가 네. 어쩌다가 딱 마주칠 네. 이런 확률도 거의 없다시피 할 네, 테니까 그런 정도로 빈 공간이 많은 그러니까 거죠. 이제 옛날 뭐 활 양쪽에서 언덕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언덕에서 양쪽 적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예, 그 화살이 휙 날아가는데 화살끼리는 부딪힐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 몇천 배 더 확률이 낮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은하랑 은하가 충돌하는 사진은 저도 봤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진 않겠지만 지구에서 이제 봤을 때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재해나 뭐 이런 확률은 네, 그런 거의 가능성 없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네, 없다. 전혀 없어요. 충돌하는지도 모르고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안드로메다가 무지하게 가까이 보일 테니까 멋있겠죠. 예, 굉장히 멋있겠죠. 좋은 일이군요. 좋은 거네요. 네, 근데 70억 년 후니까 근데 태양이 50억 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그걸 못 보다니. 네. 근데 이게 세월은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해도 그 70억 년이 지나갈 거예요, 결국. 네. 그죠? 그렇죠. 지금- 지금까지 137억 년이 그러니까요. 지나갔으니까. 지나갔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는 굉장히 오래된 은하가 또 하나 발견이 됐대요. 별도 발견이 됐지만은 은하가 발견이 됐는데 얘가 6억 몇천만 년
후에 생겨난 거래요. 빅뱅 후에. 그러니까 은하는 대체로 그때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그때 발견한 거는 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니까. 그 은하도 지금 우리 은하랑 나이는 비슷할 거예요. 자기 네, 나이는. 이제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때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만약에 거기서 생명이 혹시라도 생겼다면 그 시절에 걔네도 뭐 몇 억 년간의 기간 동안 진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걔네한테는 우주가 한 10억 년밖에 안 된 거고 그리고 아예 앞으로 설마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겠어. 뭐 상상도 못하지만 그 이후에 또 100 몇십억 년이 지나서 우리가 나타난 거고 이런 식으로 세월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방송하고 이런 이제 이게 파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존이 돼서 우주 어딘가 막 돌아다니다가 한 100억 년쯤 후에 어떤 외계인들이 발견해서 이걸 또 어떻게 들어보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 이상한 소리 저렇게 깨작깨작 하면서 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자고 그러니까 과학인 것 같은데 자기 이상한- 얘들은 이걸 과학이라고 불렀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날도 오겠죠. 언젠가는. 참 우주적인 시간 공간의 척도라는 거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네. 좀 허망하기도 하고 근데 센치해서 오늘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추천해주신 짤막한 영화 중에 그 옛날에 했던 환상 특급 있잖아요. 네. 트와일라이트 존인가 네네. 거기에 제목 중에 더 스타인가 그런 거 그거 강추입니다. 근데 저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거 무슨 내용이죠? 그게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뭔가 얘기요. 이렇게 지구인들이 계속 항성간 유행을 했나? 그런데 지구처럼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그 개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명왕성 정도 되는 뭐 그 궤도에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걸 발견해가지고 가봤더니 멸종한 그러니까 없어진 문명의 잔재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뭐 그거랑 뭐 성경이랑 약간 엮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되게 지금 파토님 심정에 딱 맞는 센치하면서 이렇게 딱 네, 그러게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런 저런 감정이 들죠. 우리는 뭔가 싶기도 하고 한 세상 이렇게 살다 가면은 뭐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인데 수십억 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고 그 세월도 결국은 흘러갈 것이고. 자, 크기 얘기 이만큼 하고요. 또 이게 되게 큰 거니까 네.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 네네. 네, 상상도 못하게. 예. 일단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가 뭐 1000억 개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태양 같은 게 1000억 개 있다. 태양 같은 별이 뭐 실제로는 한 4000억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4천억 개요. 예. 오더만 맞으면 맞는 거니까. 예. 4000억 개인데 그냥 1000억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1000억 개 단위. 네, 예. 그러니까 이 1000억 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감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돈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예, 예, 저도 뭐 가끔 그런 생각해요. 1000억은 해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뭐. 1000억 달러란 말을 거의 안 쓰니까. 네, 1000억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1000억 원은 뭐 그까지 그 비상금으로 다 갖고 다니는데. 근데 1000억이라는 걸 1초에 하나씩 세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네. 3,200년이 걸려요. 3200년. 1초에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을 그러니까 1000억 개라고 최소 값으로 보고 1초에 하나씩만 세도 3,200년을 정말 큰 수군요. 어마어마하게 큰 수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게로 따지면 네. 그 하나당 뭐 1kg이라고 쳐도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일단은 기본적으로 4천억 태양 질량 정도는 되는 그래요? 4천억 거고 태양 실제로는 훨씬 더 커요. 예, 왜냐하면 그 암흑 물질이 그렇죠. 때문에. 물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1조 태양 질량 정도, 와. 태양 질량 1조 배 정도 되는 1조 배. 네. 태양 질량이 얼마나 되죠? 숫자가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학자분들이 항상 단위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안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을 숫자를 잘 모르는 이유가 태양 질량 자체가 1 단위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1이니까 그게. 그게 1이에요. 그냥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1조 태양 정도. 질량이다. 네, 지금 암흑물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암흑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예, 몇십, 훨씬 많죠. 훨씬 많고 예. 오히려 이런 게 수천억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은하계도 우주 내 네. 천억 단위로 1000억 존재하는 단위로 거니까. 있고 예. 아마 행성의 숫자도 그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거나 더 많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듣고 있다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예, 물론 천억이라는 돈 단위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에는 가끔씩 복권이 이런 단위로 걸려요. 원으로 환산을 했을 때 1000억 원, 뭐 2000억 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대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크기, 질량의 세상 속에 우리가 극히 일부러 살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잖아요. 예.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뭐 물 마시고 뭐 인터넷 하고 뭐 텔레비 보고 뭐 걸어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못 느끼지만은 예.
재미있는 점은 이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얘기가 예, 완전한 현실이라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작지만 한편으로 이런 꿈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넘어가죠. 네. 제가 오늘 조금 그래서 1조 태양 질량이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비슷한 크기인가요? 예, 좀 더 커요. 좀 더 우리 크다. 은하보다 예, 전반적으로 조금 더 크다. 약간 형님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은하 질량을 별들의 회전 속도로 재거든요. 네. 예, 그건 간단하게 그 뉴턴 역학으로 음. 그 회전 속도가 얼마면은 그 회전 반경 안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있어야 되는지 계산이 고등학교 수학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아낸 거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별들의 질량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이 있다라는 게. 전에 암흑물질 얘기할 때 잠깐 나온 거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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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이거는 우리가 뭐 무게를 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회전을 한다는 거죠. 태양도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 회전을 하고 있고 네. 회전 주기가 대략 2억 4천만 년 정도. 몇 분 못 돌았네요? 한 20번 20번. 돌았죠. 네, 한 20번 정도. 그러게요. 그렇게 회전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은하의 모양은 네. 중심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네. 그걸 따라서 별들이 회전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겠죠. 네. 구조가 중심부가 그 이제 벌지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벌지. 우리말로는 중앙팽대부라고. 중앙 팽대부. 팽대부. 네, 팽대. 전 저도- 평대부를 사투리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저도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데. 거기가 뭐 이렇게 블룩 튀어나온 부분이. 네, 그러니까 예. 그 이제 그 옆에서 특히 이제 옆에서 보면은 납작한데 거기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예. 보이니까 원반 부분을 디스크라고 디스크 하고 그 디스크에 나선 팔이 있는 거고. 팔이 이렇게. 네, 나선처럼 생긴 팔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바깥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헤일로. 헤일로. 후광 같은 예, 그런 예. 용어로 헤일로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구조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요거를 좀 찾아보다가 신기했던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어릴 때 항상 우리 은하가 아주 일반적인 나선 은하라고 네. 배우고 그렇게 네. 사진을 봐왔는데 몇십 년 동안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90년대부터 천문학자들이 막대 구조가 네. 있는 것 같다. 네. 제 어릴 때 이 만화책 같은 거 볼 때는 막대 은하는 다른 은하들이 그런 게 네. 있는데 우린 네. 저게 아니고 그냥 나선 은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 막대가 이렇게 길게 있는 건가요? 막대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제. 아, 그게 2005년에 확정이 됐어요. 예. 막대가 존재한다라는 게. 그럼 막대라는 거는 뭐죠, 이 막대는? 그러니까 별의 구조가 동그랗게만 생긴 게 아니고 별들이 분포하고 있는 게 예. 길다랗게 막대처럼 보이게. 네, 막대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구조물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예. 그 막대 구조가 왜 생기는지는 역학적으로 꽤 예전에 그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은하들은 막대가 있으니까 예. 그걸 밝힌 사람이 그 제레미 오스트라이크라는 예,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데 네. 예,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신 아, 분이 별들이 이제 중력이 좀 부족해서 네. 불안정하면 구조가 막대형으로 생긴다라는 걸 밝혔거든요. 네. 이제 이유는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은하 안에도 막대가 존재한다라는 게 2005년에 아마 확정. 그러면 나선은 아니고 막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예전에는 아마 예전 교과서에는 나선 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막대 나선 은하가 우리 은하에 둘 다 있는. 예. 나선은하라는 거는 그 태풍을 위해서 본 거랑 거의 똑같은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나선은한데 네, 맞아요. 그 가운데 마치 막대를 질러 놓은 것 네, 같은 여전히 태풍같이 돌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예, 은하가 나선 은하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 게 막대가 있느냐 없느냐. 예. 나선 은하 중에서 막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내부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네네. 네. 시간이 걸리는군요 확인하는데. 네. 혹시 저기 나이 좀 드신 분들 중 아마 모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은하가 그렇게 태풍같이 동그란 게 아니고 중간에 막대가 있대요. 네. 좀 뭔가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은하도 알고 보니까 야 막대도 있고 인터넷에서들 찾아보시면은 우리 은하의 새로운 모습이 네. 그 확인이 우리 될 거다. 은하를 상상해서 그린 모형 그림이 있어요. 예. 네,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거 보여주면은 그 사진 어떻게 찍은 거냐고. 네. 찍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예, 안드로메다는 찍을 수 있지만 네. 참 묘합니다. 우리 은하를 이제 위에서 본 모양 정도의 사진을 찍으려면은 네, 위쪽으로 거의 뭐 몇만 광년은 나가야지 찍을 수 있는데 지금 제일 멀리 간 게 보이저거든요. 어쩌면 영원히 못 찍을 수도 있겠군요. 상황에 예, 따라서. 영원히 못 찍어요. 그죠? 예, 너무너무 큰
곳에 우리는 살고 있군요. 이게 이렇게 막대가 있는 나선 은하이고 끝에서 끝까지 10만 광년이다. 네. 우리는 3만 광년 중심에서부터 3만 광년쯤에 네. 살고 있다. 대충 이제 이런 그림은 파악이 됐는데 네. 아까 중앙에 그 팽대부, 네. 팽대부는 뭐가 있는 겁니까? 중앙 팽대부에 이제 오래된 별들하고 늙은 별들, 늙은 별들하고 구상성단이 구상성단. 네, 구상성단이 거기에 많이 있고 헤일로 쪽에 또 헤일로 별들이 많이 있고 예. 거기도 구상성단이 많이 있고 그쪽에 이제 암흑 물질들이 주로 헤일로에 분포를 해요. 네. 암흑 물질들이 분포한다는 거는 뭔지 모르는 뭔가가 질량을 거기서 그렇죠.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눈에 보이는 질량만으로는 바깥쪽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를 봤을 때 애들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네. 튀어나가지 않고 묶여 있는 걸로 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전공이신 구상성단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구상성단이 그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그 은하가 이제 우리 은하의 나이도 빅뱅 일어나고 거의 뭐 1억 년 후에 만들어진 은하거든요. 아, 오래된 네. 은하군요, 우리도. 은하들이 대부분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제 은하가 만들어지는 게 우주가 이제 빅뱅을 해서 약간의 그 밀도의 차이들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밀도가 높은 데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은하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구상성단들도 그때 같이 만들어졌어요. 구상성단은 별들이 모여 있는 별들이 공처럼 모여 있어요. 공처럼. 네, 공구 모양상. 그렇죠. 구상성단.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아예. 네,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그 대략 뭐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정도가. 그 늙은 별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구체 같은 그런 예. 지역을 만드는 거죠, 예, 일종의. 예.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서 있는 거예요. 예. 왜요?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 예. 이런 그 건 뭐 덩어리에서. 100억 년씩 넘은 그런 다 별들. 그 구성단 나이는 대부분 100억 년 이상이에요. 얘네들이 그렇게 거기에 은하 중심 주변에 네. 이렇게 있으면서 네. 그 중력을 또 발휘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큰 덩어리니까 네, 아무래도. 근데 뭐 구성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00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연구하신다는 건 뭘 연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구상성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별들의 질량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질량들이 다 다르니까 진화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질량이 큰 별들은 빨리 진화를 했고 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아직 천천히 진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밝기나 그런 걸 관측해서 보면은 모양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제 HR도 같은 데에서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하여튼 그 질량이 커서 빨리 진화한 별과 질량이 작아서 아직 느리게 진화하고 있는 별들이 딱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별의 진화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럼 결국 별의 진화랑 관련된 부분. 예, 별의 진화를 연구하는 기본이 그 구성단 모형에 맞춰보는 거죠. 지난번에 오신 윤성철 박사님도 네네. 별의 진화를 또 네네. 연구를 하신다고. 네. 비슷한 별의 진화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모형이 있는데 그게 잘 맞나 안 맞나를 테스트하는 게 구상순단에 맞춰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상순단에 있는 그 별들은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걔들은 나이가 같은 거죠. 예, 나이는 다 같은데 질량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한 거니까 질량에 따라서 진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르게 알 수 있죠. 늙어가는 거군요. 네. 태어나기 같이 태어났는데. 네네. 그러면 그 구상성단에 있는 별의 어떤 나이가 은하랑 비슷해요? 그렇죠. 예, 은하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큰 별은 일찍 죽는다고들 네네. 하는데 네. 걔네들은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 큰 별들은 이미 다 죽었죠. 죽었고. 예, 그 상대에서 큰 별들은 이미 다 죽었고 네. 지금 남아 있는 별들은 다 그 거의 태양 질량하고 비슷하거나 뭐 더 작은 그런 별들만 거의 남아 있어요. 태어날 때는 같이 태어났지만 네. 작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네, 있군요. 네. 참 여기 우리 주변의 우주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쪽은 하늘을 봐도. 그 SF 중에서 그래서 이제 구상성단 안에 있는 행성에 네. 사는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그 SF가 아이고, 있습니다. 뭐 하늘이 무시무시하겠네. 아시모프가 아마 쓴 예, 봤을래나. 예, 거기는 태양이 6개예요. 태양이 6개 있어가지고 밤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 밤이 없는데 어쩌다가 그 아주 유명한 네, 유명한 단편이죠. 네, 네. 잘- 어쩌다 한 번 그 6개 태양이 다 안 뜨는 네네네. 그 순간 천년에 한 번인가 해서 밤이 네. 오는데 네. 거기에 대한 막 전설과 신화가 막 네, 전해져 뭐 오고 그때마다 문명이 거의 멸망하고 예, 멸망한다는 네, 그런 말 나오고 네, 그런 되게 재밌는 얘기죠. 그게. 네, 예. 가능한 얘기죠. 그러게요. 그런 구상단 안에 있는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 구상성단 내도 생명체가 진화하는 행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구상단 뭐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모여 있다고 하지만 걔들 사이는 그래도 하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구상단 안에 있는 행성들도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아, 그렇군요. 네. 참 재밌는 세계겠다, 거기는 진짜. 뭐 하실 말씀 있지 않았어요? 아, 뭐지? 아니, 그러니까,
왜 어떤 별들은 생기면 디스크 모양으로 펼쳐지고 어떤 별들은 왜 동그랗게 뭉쳐져 있고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건지. 기본적으로 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디스크처럼 펴져요. 그래서 그 디스크처럼 펴진 데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구상성단은 동그랗게 별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동그란 형태로 처음에 뭉쳐서 만들어진 거죠. 자기들 중력으로. 그 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동그랗게 만들어지듯이 네. 구상성단도 자기들끼리 중력으로 뭉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심에서 멀어지면 이게 펼쳐지는 거고 네네. 거기는 그대로 뭉쳐 있는 네. 거군요. 이를테면 그런 얘기. 네. 정확한 이유는 아직 설명이 안 되는데 아마도 뭐 우주 초기에는 대부분 다 그 구형으로 대부분 그 네. 형성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별들은 이제 거기서 다시 나온 성운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의 성운들은 구형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만들어진 별들이 산계성단이라고 산계성단. 네, 산계성단이라고 아마 흩어져 있는 성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계성단은 그래서 젊은 별들이 많이 있는 거고 구상성단에는 늙은 별들이 많이 있다라고 대학 시험에 종종 나오는 문제. 아마 그게 만들어질 당시에는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까이들 있어가지고 네네. 지구가 동그랗게 되듯이 아마 그렇죠. 그때는 우주의 크기도 굉장히 작았을 때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모여 있어서 중력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게 이렇게 뭐 퍼질 이유도 없고 네. 그 상태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지역은 나중에 거기서 또 나온 물질들이 새로 만들어진 성긴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네. 대충. 그러니까 구상성단도 그러면 이제 회전 같은 걸 해서 납작해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특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구상단들도 있어요. 예. 약간 납작해진 형태가 있고 또 구상단이 같이 만들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역학적인 걸로 해서 이제 질량이 작은 별들이 막 튕겨져 나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별 두 개가 만나서 서로의 에너지를 교환을 해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비슷해지면은 운동 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예. 공식으로 수식 나오는. 등장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다 보면은 그 질량이 큰 건 그 속도가 작을 거고 에너지가 똑같다면 질량이 작은 건 속도가 클 테니까 예, 질량이 큰 건 중심부로 모이고 속도가 느리니까 질량이 작은 건 속도가 빠르니까 바깥쪽으로 흩어지고 그렇군요. 원심 분리의 이론 같은. 네, 거죠. 그렇게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질량 분리라고 예, 하거든요. 그 구성단의 매스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영어도 등장. 네. 그걸 관측해서 그 질량 분리 현상이 있다, 뭐 이런 걸 제가 한 게 제 전공이 그쪽이었습니다. 역시 전공 분야를 얘기하시니까 수식과 영어가 영어가. 막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은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로 있는 거죠, 이거요. 진짜로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블랙홀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미묘한 얘기인 거죠. 한 2주일 전에 네. 블랙홀이 없다는 얘기가 근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말 그 전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모호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뭐 이런 건 아니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를- 스티븐 호킹 박사가 목표로 하는 게 특이점을 없애려고 예. 특이점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네. 특이점이 없는 뭔가를 대안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못했지만 아무튼 뉴스 나온 기사 나온 것들도 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쓰신 것 같은 이런 좀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은하의 중심에는 큰 블랙홀이 있다. 네. 예, 이거는 원래 있는 건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예, 아마도 우주 초기에 생겨서 점점 자라나서 점점 초기에. 예, 커져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이 되어 있는데 그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부에도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정도의 블랙홀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밝혀진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되고. 네, 2000년대 들어서 확인이 된 걸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블랙홀을 잠시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예, 근데 제대로 블랙홀을 다시 한번 아, 그 진짜 전공자분을 모시고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서울대학교 우정학 교수님 섭외를 해서 아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초청을 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걸로. 블랙홀 시즌 2. 네, 블랙홀 이제 좀 더 깊이 예. 심화편 예.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뭐 저 바보도 알 수 있는 블랙홀이었다면 이번에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 초기 걸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나? 네,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진짜 그냥 별에서 만들어지는 블랙홀 그런 얘기만 거의 했고 네.
초거대 블랙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예, 아마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우리도 그간에 배운 게 좀 있으니까요.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도 예, 알아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윤승철 교수님 반응이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준비가 많이 되셨구나.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해도 이제 좀 그러게요. 되지 않을까. 그럼 블랙홀이 여기서 은하 중심에서 있으면서 막 물질들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커지나요? 네네, 계속 빨아들이면은 계속 커지게 되죠. 예, 그렇다고 우리 같은 뭐 태양 이런 것들이 글로 끌려가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근데 또 2000년대 접어들면서 중심에 가까이에 뭐 궁수자리 A와 공존하는 중간 크기의 블랙홀이 하나 더 확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블랙홀이 원래 이제 세 종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그대 블랙홀이 있고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있고 중간 크기의 블랙홀이 있을 거다. 그런데 아직 그 중간 크기의 블랙홀은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그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은하 중심에 초그대 블랙홀이 있으니까 네. 아까 말했던 구상성단도 구형이고 굉장히 질량이 크니까 네. 그 구성단의 중심에도 아마 중간 크기의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관측은 아직 안 됐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은하는 뭐 일반적인 은하인 건가요? 평범한? 아주 평범한 아주 은하. 평범한. 네. 근데 평범하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실제로 은하는 그 우리 은하보다 조그만한 은하들이 훨씬 많아요. 그 우리 은하는 굉장히 그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잘생긴 은하군요. 잘생긴 아주 덩치가 꽤 되는 네. 그런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제 하나의 은하군을 이루거든요. 국부 은하군이라고 네. 하는데 거기에서 좀 제대로 생긴 놈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 둘밖에 없고 나머지 거의 40개 정도 은하는 아주 조그만한 작은 다행이네. 은하들. 그왜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한테? 아니 뭐 이거 우리 큰 집에 산다. 이런. 네. 뭐 이상한 바보 같은 은하 사는 것보다 좀 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가 제일 큰 형님이고 우리가 이제 둘째인데 나머지는 아주 차이가 크게 나는. 네. 그런 은하들의 만약에 그 행성에 생명들이 산다면 우리랑 뭐 다를 게 있을까요? 다를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럼 뭐 은하가 좀 작다고 네, 해서 네, 네. 우리가 기분이 뭐- 좀 상할 뿐이지. 네, 우리 은하가 커봤자 뭐 그거 뭐 네. 은하수로 보는 것밖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대마젤란 은하 이런데 네. 만약에 생명이 산다. 그럼 우리 은하가 되게 크게 보일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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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야, 우린 이런 데 사는데 저 네. 은하는 네. 생각 안 해. 안 하고. 왜? 저 은하에는 또 누구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살며 네, 그렇죠. 우리는 언제 저 은하계 한번 가서 마치 우주의 중심같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한테는? 네, 네. 그 발달을 안 했으면은 저기가 진짜 그 뭔가 특별한 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천국이고 우리는 네, 여기서 죽음 저희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한 1000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가 밖에 보인다 되고 그러면은 도대체 저 세계는 뭘까?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천국이나 그런 게 아닐까? 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는 곳이 천국인 거지. 거기 생명이 있는 점도 몰라서. 완전 별로 안 기쁘네요. 그냥 뭐 천국도 현실이 되면 다 뭐 시궁창인 거고. 아니 요새 파토님이 제가 듣기로는 간헐적 단식과 지속적 폭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아니에요. 계십니다. 저번에 페이스북에서 정말 단호하게 건강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건강을 다시 꼭 되찾겠다고. 건강을 되찾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많은 영양을 섭취해서 되찾으려면 먼저 잃어버려야 되지. 아 그렇구나 네. 그 이치로.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죽여야 일단 된다고. 누가 그건 진짜 끝내주게 했는데요. 그거 그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파일로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다운로드해서 들으세요.